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2019년 경제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제가 결정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어두워지는 하늘의 모습이라고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을 직면하면 그 시점이 저점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투자의 기회로서 삼을 시점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2019년 경제 신흥국들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직면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나름대로 좀 유망한 투자 신흥국들이 어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신흥국 경제를 정확히 면밀히 분석하고 전망을 함으로써 그 나라들 중에서 유망한 투자 신흥국들을 발굴해야 되고, 그런 발굴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나라들이 어떤 경제적, 투자적 환경하에 있는지를 분석해 보면 그 안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까지, 기업 진출해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 강연이 어떤 유망한 투자 신흥국들이 있는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그런 경제적인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강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알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번 주는 조금 묵직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작년 한 5월달인가요? 6월달인가요? 이쯤에 제가 한번 던졌던 주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자 조금 묵직한 주제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사태가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자면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언제요? 2018년에요. 그것은 작년 5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 제가 강연 가거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원래 고령 사회 아니었어?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뭐 고령화 사회 아니야? 초고령 사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대부분 제가 체감적으로 질문해보고 답변을 들어보면 대부분 한 80% 이상이 고령화 사회거나 초고령 사회로 인식을 하시고 고령 사회로 인식을 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체감적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함을 강조해드리고자 이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작년 그때의 강연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지만, 작년 강연은 주로 국내 고령화 추세와 그것에 대한 대응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주로 OECD 회원국과 비교를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더 많은 시사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드립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2018년 전까지는 고령화 사회였고요. 2018년 들어서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그리고 2026년 정도 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도 아니고 초고령 사회도 아닌 고령 사회입니다. 그거 미리 말씀드리고, 미리 뭐 좀 설명을 드려본다면 고령화 사회는 영어로 aging society, 늙어가고 있는 사회, 그리고 고령 사회는 aged society니까 역시 이미 늙은 사회, 이렇게 개념을 달리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도대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준비 없이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본 주제는 여러분들께도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암시하는 바가 많은 그런 주제이리라 확신하고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네 부모님,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신데 우리 사회의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추운데 특별히 갈 데 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고령 사회 하면 연상되는 모습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어린 시절 20대 초반부터 이렇게 사지가 멀쩡한 그런 젊은이들 아니면 중장년층의 어른들이 이제 뭐 이렇게 구걸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제가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이 많으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마저도 어쨌든 노동의 대가를 누리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멀쩡한 그런 분들이 구걸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많이 존경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어떤 여건이 바뀌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되게 속상하고 그런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폐지를 주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데요. 뭐냐면 폐지를 이렇게 주울 뿐 계층의 변화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폐지만 많이 줍는 것이지 내가 취약계층에서 저소득층에서 중소득층으로 중산층으로 전환되는 그런 계층의 사다리 생활 여건이 달라지지 않는 열심히 폐지만 주면서 삶을 연명해 나가는 이런 모습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다는 이슈를 제기해주는 그런 사파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설 연휴 중에 Working Better with Age라는 OECD 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OECD 보고서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여건을 비교하기에는 OECD 보고서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비교할 게 아니라 비교의 잣대가 다른 선진국들이거든요. 약 30여 개 국들의 여건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한국편 Working Better with Age,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고용 혹은 경제적 여건이 어떤지를 분석하는 그런 페이퍼였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인사이트를 얻었고 제가 몇 가지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에 썼던 제가 쓴 보고서인데요. 고령사회 진입과 시니어 비즈니스의 기회라는 주제의 보고서인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도 조금 업데이트를 해서 몇 개 같이 녹여서 공유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 두 편의 보고서는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블로그에 역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강연도 듣는 걸 좋아하시지만 또 이런 보고서들을 또 같이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OECD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어쨌든 1990년과 2015년과 그리고 2040년을 비교한 거예요. 1990년, 2015, 지금이라고 보면 되죠. 1990년, 2015년, 2040년. 인구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본 건데 보시면 이쪽은 남자고 이쪽은 여자예요. 똑같아요. 남자, 여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보시면 이거는 1990년입니다. 짙은 색. 다시 말하면 1990년대는 이 30대 이하의 계층이 뚱뚱한 인구구조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1990년대에서 15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구구조가 이게 그대로 나이 들면서 허리 계층이 크게 증가했죠. 그러니까 1990년에는 이만큼이었는데 2015년에는 이만큼으로 늘은 거죠. 결국 30대 이상에서 약 50대까지의 인구가 크게 늘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2040년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좋겠는데 결국 이 그래프가 2015년의 모습이고 2040년의 모습은 이런 그래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뭐예요? 이제 허리가 뚱뚱한 게 아니라 어디가 뚱뚱한 거야? 상체가 뚱뚱해지는 거 더. 그렇죠? 지금 뭐냐면 이쪽은 60대 이상의 인구가 많이 차지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모습이 1990년도에만 해도 젊은 사회였어요. 청년들이 많이 있는, 유소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회였다가 이제 어떤 사회로 바뀌어가는 것이다?
고령 사회, 고령자가 많이 차지하는 그런 인구 구조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트렌드가 바뀌어 나가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넋놓고 바뀌나 보다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도 정책적이든 기업이든 가게든 그 바뀌어지는 트렌드에 맞게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한국의 연령대별 인구 동향과 전망을 보겠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 계층은 0에서 14세, 그러니까 14세가 안 되는 계층들이 피크를 찍은 게 1990년대예요. 그 이후로 14세 이하는 어떻게 돼요? 줄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5에서 29세는 이때가 제일 많았어요. 이들이 나이 들었다고 볼 수도 있죠. 이때 제일 많아지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30에서 49세, 그러니까 3, 40대는 여기서 피크를 찍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게 5, 60대고요. 이게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고령자의 정의는 만 65세 이상, 이들을 고령자, 노년층, 고령층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니어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이들이 피크를 찍고 이미 2030에서 35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가장 많은 인구,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가장 많아지는 인구. 지금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이렇게 피크가 이 정도 3, 40대 인구가 가장 많이 있지만 점점 더 증가해서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렸던 인구 구조의 변화를 OECD 주요국들하고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거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짙은색 선 그래프가 코리아, 한국입니다. 한국은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여기서 참고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니고요. 이 값은 분모의 15세,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를 분모해 놓고,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 대비 고령자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대비해서. 그러니까 15세 이하는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의 비중이 아니라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 대비 고령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가장 젊은 사회였어요. 그 비중이 굉장히 낮았었죠. 그런데 점점점 15세에서 64세 인구 1000명당 고령자가 몇 명일까를 보는 건데 점점점 많아지더니 2020년 즈음 되면 어떻게 돼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가파르게 올라가서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나중에 결국은 우리나라가 최고 고령자가 많아지는 비중.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상대적으로 기본적으로 OECD 회원국들과 같은 선진국들은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진전되고 있고 선진국들의 모습이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어요. 물론 신흥국들, 아시아 신흥국이나 신흥개도국들은 더 젊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인구가, 젊은 인구들이 계속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쨌든 그런 양극화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것은 전체 미니멈에서 맥스까지, OECD 회원국의 미니멈에서 맥스까지인데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거예요. 다 진전되는데 OECD 회원국들이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빠른 거죠. 유독 빠른데 특히 이런 과정에서 OECD 평균값도 이제 우리는 초과하기 시작하고요. 2025년에서 30년 정도에 초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은 일본이라든가 그리고 스웨덴 이런 나라들보다도, 그리고 이탈리아, 이거는 이탈리아고 이것은 일본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나라들보다도 이미 초월을 해 나갈 것이라고 OECD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라고 규명할 수 있겠죠.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나라다. 근데 이렇게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것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인구 중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다가 점점 많아지고 전체 인구에서 절대적인 인구가 고령자가 되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이런 것은 이 안에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 기준 생산 가능 인구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가 가장 많은 거죠. 다시 말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고용 없는 경제였다가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는데 고용인 없는 경제 혹은 노동력 없는 경제로 전환되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를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20세에서 64세 기준도 있고요. 20세에서 69세 기준도 있고요.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5세에서 64세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OECD에서 비교한 이 값은 20세에서 64세 혹은 20세에서 69세를 기준으로 보았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가장 부족한 나라다. 지금 라트비아 빼고는 가장 15세에서 64세 혹은 20세에서 69세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부족한 나라로 전락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생산의 3요소라고 불리는 노동력 부족 국가로 전락되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이민자 수용에 대한 더 적극성 있는 그런 정책 기조의 변화 혹은 이제 출산율을 출산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책 기조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정책 기조의 변화가 더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미 그런 액션들이 많이 시작되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좀 잠깐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이 총부양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총부양비는 제가 한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비용이라든가 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어떤 총부양비는 원래 기본적으로 15세에서 64세, 15세 이하, 그죠? 그리고 64세, 65세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이상, 이 이하가 있는데 이들이 일반적인 15세에서 64세 핵심 생산 가능 인구죠. 그러니까 이들이 부양해야 될 인구가 이만큼인 거예요. 그죠? 이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총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가 있고요. 유소년 부양비가 있고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가 있어요. 이 두 개를 합하는 건데 그러면 총 부양비에서 노년 부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찾아볼 수 있겠죠. 이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 부양비는 이렇게 늘어나요. 이것은 이제 비용 컨셉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 그리고 노년 인구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유소년 부양비는 줄어들죠. 이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유소년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런 거예요. 전체 인구 대비해서. 근데 노년 부양비로의 전환이 일어나죠. 이게 지금 이 시점입니다. 19, 20년 요 정도입니다. 전환이 일어나고 이제 가파른 상승은 총 부양비의 가파른 상승은 노년 부양비의 증가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될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 부담은 유소년 부양비보다는 노년 부양비 때문에 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15세에서 64세 기준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감소가 아니라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17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핵심 노동 인력이 줄어드는 모습을 제가 강조한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노년층에 대한, 그러니까 밑에 분모는 줄어들고 분자는 늘어나니까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이 10명을 부양하다가 5명이 10명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5명이 10명이 아니라 5명이 15명을
부양해야 되니까 그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쯤에서 꼭 강조해 드리는 것이 OECD 주요국들의 노년 빈곤율을 계산을 해보면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다?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그러니까 중장년층이다가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은퇴 혹은 퇴직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굉장히 미흡한 거예요. 그러나 일은 합니다. 일은 하는데 왜 이렇게 빈곤율이 높을까?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고용률, 그러니까 노년층의 고용률 이런 지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아요. 다시 말하면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시는데도 왜 이렇게 빈곤할까? 라는 것을 역추적을 해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일은 하지만 그 일의 여건이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 보고서에서 지금 나왔는데 핵심 부분입니다. 한번 볼게요. 노년층의 소득 구조입니다. 소득 구조를 보면 소득의 일부는 일을 통해서 소득이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캐피털, 이런 어떤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 자본 이런 것으로부터 얻는 수익, 자산소득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occupational한 transfers가 있고 public transfer가 있어요. 주로 이제 public transfer가 이제 공적 이전 지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우리나라는 멕시코 다음으로 제일 높은데 뭐가 높아요? 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일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퍼블릭 트랜스퍼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공적 이전 지출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이전 지출, 노년층을 부양하기 위한 공적 이전 지출은 상대적으로 덜 비중을 차지하고 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결국 이게 왜 부족하냐 하는 지적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일에 의존을 하면 일의 여건이 괜찮으면 빈곤할 필요가 없는데 일의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의 여건이 양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표가 주는 시사점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가 준비한 게 마지막인데 일단 일자리의 근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역시 이어지는 내용 중에서 다음 시간에 왜 근로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지는 그 직업적인 측면에서 제가 심층적으로 또 다음 주에 다뤄드리고요. 이번 시간은 사회복지 지출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OECD 국가별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다른 OECD 평균보다도 낮고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데 꼭 한 나라 때문에 가장자가 안 붙는 게 보통 멕시코예요. 멕시코 때문에 가장 낮지는 않고 가장 높지는 않고 뭐 이런 건데 근데 가장 이제 OECD 회원국이라고 하지만 OECD 회원국이었어 하는 그런 나라죠. 왜냐하면 신흥국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브릭스가 다 신흥국 범주에 들어가듯이 멕시코도 사실 신흥국 범주에 들어가는데 OECD 회원국이라서 조금 애매한 느낌이 듭니다만 어쨌든 멕시코 빼고는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액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인 거예요. 근데 사회복지 지출액을 뭐 여러 가지로 쪼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공중보건, 위생, 그죠? 이런 컨셉의 지출 비중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뭉텅어리를 그냥 한 네 가지로 지금 OECD 기준에서 네 가지로 구분하자면 한 가지는 고령층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인 거고요. 그리고 15세에서 64세까지의 워킹 에이지, 뭐 워킹 에이지를 굳이 생산 인구라고 표현할게요. 생산 인구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도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했을 때 고령자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액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지금 본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올드 에이지, 그 고령자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 전체 사회복지 지출액이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액은 2003년에서 2015년까지 이 정도 늘었는데 그냥 딱 봐도
OECD 평균과 비교해 보면 절대적으로도 높고 그 비중도 압도적으로 높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준비가 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그 고령 인구가 극심한 빈곤층이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 지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이런 고령 사회 진입에 대한 대응 준비는 굉장히 미흡하지 않는가. 한 가지 주제가 사회복지 지출 컨셉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는 주로 이제 고용 여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고용 여건이 어떤지를 좀 확인해 보려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굉장히 묵직한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우리 사회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좀 많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고령사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구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기억하시고, 또 특히 정책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 대응책 같이 마련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이었습니다.